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와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하루에 지치다가도 또 나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소식들을 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도 있는데요.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일터의 새로운 흐름부터 또 지친 일상을 활기 있게 채워줄 실용적인 정보까지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1,320원보다 3.7% 오른 1,70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출한 이의 제기 모두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가 수용돼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고시를 상대로 지난 2017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공식 제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식을 열고 밀폐공간 작업 관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식은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중독 등 인명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의 제안을 인천시가 수용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 전 유해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사전 작업 계획서 제출과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천환경공단 작업 현장에 영상이나 현장 점검으로 안전을 확인해야만 작업을 승인하는 사전 안전 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비틈없는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용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1.8%,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청년 구직자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연계하는 K-유스 개런티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의 경우 청년 고용 축소를 막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 등 세대 상생형 모델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특수고용과 플랫폼 종사자 869만 명의 복지와 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K-노동복지회의소를 설립하고 반복 재해 기업 밀착 관리와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또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범죄 환경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기억을 더듬어서 눈과 코, 또 생김새를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완성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몽타주라고 부르는 수사용 얼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뛰어난 그림 실력이 아닙니다. 목격자의 기억을 이끌어내는 면담 능력부터 사람의 얼굴과 또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 때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을 토대로 생전 얼굴을 추정하는 일도 하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그림과 과학을 이용해 수사에 필요한 얼굴을 만들어내는 법의학 미술가, 포렌식 아티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법의학 미술가의 대표적인 업무는 목격자나 피해자의 기억을 토대로 용의자의 얼굴을 그리는 합성 스케치, 즉 몽타주 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범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단순한 질문보다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얼굴의 세부적인 특징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학 전문가는 이 면담을 통해서 목격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씩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얼굴을 그리고 또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얼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FBI 역시 법의학 미술가의 합성 스케치 업무에서 그림 실력뿐만 아니라 즉 사람의 기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면담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법의학 미술가의 역할은 몽타주를 그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종된 지 오랜 시간 지난 사람의 현재 모습까지 추정해서 그리는 연령 변환 이미지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실종된 사람이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예상을 해서 수사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때는 단순히 얼굴에 주름을 더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얼굴의 해부학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 사진 등을 통해서 이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노화의 특징도 참고한다고 합니다. 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망자의 얼굴을 살아생전 가깝게 표현하는 사후 얼굴 이미지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아있는 것이 두개골이나 또 유골뿐이라면 작업은 더욱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법의학 미술가는 법의 인류학자 등과 협업해서 이 두개골의 형태와 또 연조직 두께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얼굴의 형태를 그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점토나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은 신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서로 활용하는데요. 즉 법의학 미술가는 기억 속 얼굴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달라진 얼굴, 그리고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까지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사에서 법의학 미술가가 만든 그림은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요? 미국 FBI는 현재도 법의학 미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성 스케치뿐만 아니라 실종자와 도주자의 연령 변환, 또 사망자의 얼굴 이미지 제작, 두개골을 이용한 2차원, 3차원 얼굴 근사 등 다양한 작업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 자체로 특정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제보를 이끌어내고 또 수사의 방향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법의학 미술가가 만든 몽타주 덕분에 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 당시 FBI 법의학 미술가는 트럭 대여점 직원들의 이 목격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재현했습니다. 이후 이 그림을 본 지역 모텔 직원들이 용의자를 알아보면서 FBI 법의학 미술가는 이 트럭 대여 직원들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후 이 그림을 본 모텔 직원들이 용의자를 알아보면서 이 티머시 맥베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그 기억이 다시 수사의 단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의학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미술 능력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초상화와 달리 얼굴의 비율과 구조, 또 두개골과 얼굴의 해부학적 특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목격자의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한 면담 기술과 또 디지털 이미지 제작 능력도 필요합니다. 국제감식협회 IAI는 법의학 미술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보고 별도의 법의학 미술가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법의학 미술가가 되는 과정과 또 고용 형태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전공이나 하나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곧바로 법의학 미술가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얼굴 해부학과 법과학, 또 면담과 디지털 기술까지 함께 갖춰야 하는 전문 분야에 가깝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떠올릴 때 얼굴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 현장에 남은 얼굴은 이 목격자의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흘러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법의학 미술가는 그 작은 기억과 과학적 정보를 모아서 다시 하나의 얼굴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그 얼굴 한 장이 누군가의 신원을 되찾거나 멈춰있던 수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림으로 사람의 기억을 기록하고 또 과학으로 얼굴의 단서를 찾아내는 사람들. 오늘은 법의학 미술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과 과학으로 수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법의학 미술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취업을 위해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대외 활동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번번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인사 담당자들은 뛰어난 스펙보다 지원자들이 반복해서 하는 사소한 실수를 더 많이 기억한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탑5를 알아보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준비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사한 듯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지원 기업만 바꾼 채 같은 자기소개서를 여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임사 담당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자기소개서를 읽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은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 이름만 바꾸거나 기업의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경험을 적는 실수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니까요.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는 글이 아니라 왜 이 회사에 이 경험을 활용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채용 공고를 제대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지원 자격과 마감일만 확인한 뒤 바로 지원서를 작성하는데요. 하지만 채용 공고에는 담당 업무와 우대사항, 필요한 역량은 물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업 능력이나 데이터 분석 경험이 반복해서 언급된다면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일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키워드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상세히 풀어낸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분석이 부족한 상태로 면접에 들어서는 겁니다. 면접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인데요. 이때 단순히 연봉이나 복지 때문이라고 답하기보다는 최근 사업 방향이나 신사업, 기업의 비전 등을 함께 이야기한다면 준비된 지원자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는 물론 최근 뉴스와 사업 보고서까지 살펴본 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의 차이는 면접에서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면접을 준비만 하고 직접 연습해보지 않는 겁니다. 답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말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직접 말하다 보면 생각보다 말이 길어지거나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시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로 자신의 답변을 촬영해보거나 가족, 친구와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개선 사항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는 완벽한 답변보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본적인 실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 이름을 잘못 적거나 혹은 제출 서류를 빠뜨리고 면접 시간을 착각하는 등의 실수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데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인사 담당자에게는 지원자의 꼼꼼함과 책임감, 그리고 얼마나 이 회사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실수들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취업은 스펙만으로 결정되는 경쟁이 아니라 준비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실수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리고 면접 답변을 직접 말해보는 작은 습관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스펙을 쌓는 것만큼이나 채용 공고를 다시 읽고 또 제출 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챙기는 이 1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노력을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뤄주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에도 쓰레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사용이 끝난 인공위성, 우주 파편, 충돌로 인해 생긴 작은 금속 조각들까지 이 우주 폐기물은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며 인공위성과 로켓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24시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우주 폐기물 관제 전문가입니다. 우주 폐기물은 단순히 우주를 떠다니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10cm 이상의 우주 폐기물이 약 4만 개 이상 추적되고 있으며 1cm 이하의 작은 파편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은 나사 하나도 초속 약 7에서 8km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하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폐기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주 폐기물 관제 전문가는 레이더와 망원경, 위성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 우주 폐기물의 위치와 궤도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운영 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위험을 예측하고 위성 운영기관에 경보를 보냅니다. 필요하면 인공위성의 궤도를 조금 변경해 충돌을 피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GPS와 기상위성, 통신위성 등 우리 일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우주 시대가 열리면서 이 직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수천 기의 위성이 우주에 올라가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위성 발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성이 많아질수록 충돌 위험도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AI를 활용해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도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폐기물 관제 전문가는 앞으로 우주 산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로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물리학, 기계공학이나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한 뒤 우주항공기관이나 위성 운영기업, 항공우주연구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역량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고 날씨를 확인하며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편리한 일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24시간 위험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주 폐기물 관제 전문가는 지구가 아닌 우주를 지키며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직업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이런 평범한 일상 뒤에 이 관제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일상을 더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들의 노력이 앞으로 더 넓어질 우주 시대를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터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노동자의 이직을 막는 경업 금지 약정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이제는 일반 사무직이나 또 저임금 노동자의 이직과 연봉 협상까지 바짝 쬐어오는 도구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과도한 이직 제한 때문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나윤 아나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입사할 때 서명했던 이 서약서 한 장이 퇴사할 때 거대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동종 업계로 이직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회사 측의 경고를 받으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새 출발하려던 직장인들은 순간적으로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기업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이 수년간 쌓아온 직무 경험과 또 노동의 가치까지 회사의 소유로 묶어두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직의 자유가 막힌 상태에서는 사실상 정당한 연봉 협상이나 커리어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개인의 커리어 선택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니 답답함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영 아나운서,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수년간 투자해서 개발한 기술이라든지 또 영업 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핵심 기술이나 고유의 영업 비밀 보호는 기존의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진짜 기술 보호가 아닌 직원의 이직을 견제하는 편의적인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단순 서비스직이나 일반 사무직에까지 이 약정을 강요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핵심 인재의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목적은 살리되 무분별하게 적용 대상을 넓혀 노동자의 이직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기업의 자산 보호와 또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새롭게 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일터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합의가 필요할까요? 라윤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업 금지 기간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직을 제한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 부재와 또 커리어 손실에 대한 회사가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보상 없는 이직 제한은 개인의 생계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요구일 뿐입니다. 인재를 법적 구속이 아닌 좋은 일터 환경으로 지켜내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는 정밀한 기준도 시급합니다. 적용 대상을 핵심 기술을 직접 다루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과 지역도 합리적인 선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규제와 함께 직원들의 커리어 이동을 자연스러운 생태계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의 인식 전환도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은 이 누군가가 소유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소중한 자산일 텐데요. 기업이 직원을 구속하는 법적 서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계속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상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직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터에서 노동의 가치도 더욱 빛날 수 있겠죠.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김아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지에서 오래된 절이나 탑 마주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나면 평범하게 보였던 돌 하나, 건물 하나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에 답사 열풍을 일으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이자 미술사학자,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끌고 있는 유홍준 관장입니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홍준 관장은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한 뒤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이후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으로 등단하며 본격적인 미술평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공부는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절과 탑, 유적을 찾아다니며 문화유산을 현장에서 바라봤고 사람들과 함께 답사를 하며 어려운 미술과 역사 이야기를 쉽게 풀어냈습니다. 문화유산을 전문가의 지식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1993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책을 펴냅니다. 바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입니다. 유홍준은 문화유산의 연도나 특징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곳을 걸으며 느낀 감상에 역사와 미술 이야기를 더해 마치 독자와 함께 여행하듯 문화유산을 소개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한국 입문서 최초로 밀리언셀러에 기록됐고요. 책의 인기는 실제 답사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가 소개한 문화유산을 직접 보기 위해 길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1993년 첫 책이 나온 이후 유홍준의 답사는 계속됐습니다. 국내 곳곳부터 북한과 일본으로까지 답사의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는 오랜 시간 사랑받으며 우리 사회에 답사라는 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곳에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남아있는지 함께 들여보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알려온 그의 활동은 책과 강연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4년 제3대 문화재청장에 취임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행정에 선 건데요. 이후 연구와 집필을 이어온 그는 2025년 7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취임합니다. 미술평론가에서 답사가로, 교수로, 문화재청장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까지 활동하는 무대는 달라졌지만 그의 관심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 널리 알려진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유산도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전국의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던 미술평론가에서 수많은 사람을 답사의 길로 이끈 작가로,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이끄는 관장으로 유홍준 관장은 오랜 시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우리 문화유산, 그 가치를 알리는 날을 하고 있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스쳐 지날 법한 옛 건물이나 돌 하나에도 역사의 이야기를 입혀서 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 유홍준 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문화유산의 작은 관심과 애정을 더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하는 모습에도 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점심시간에 점심 먹기 어렵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00원 한 장으로 단품 메뉴 하나 사 먹기도 벅찬 요즘인데요. 물가가 치솟으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일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금리 고물가의 파도가 직장인들의 호주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복지 풍경까지 크게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식사 관련 복지입니다. 과거 기업 복지에서 구내식당은 단순한 편의시설 중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직장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명 맛집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는 구내식당이 구직자들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여기에 현금처럼 쓰는 복지 포인트 확대나 주택자금 대출 지원처럼 기업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가 화려한 휴양지 지원에서 실질적인 삶의 지출을 줄여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터와 복지 지형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국내 주요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고용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나 IT 기업들은 셰프급 구내식당과 파격적인 생활비 지원을 내세워 우수한 인재를 흡수하고 있는 반면 식대 인상조차 부담스러운 중소기업들은 인력 유출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용시장에서 복지 격차가 곧 기업 생존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거라 경고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일터 복지는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더욱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식권 앱이나 복지 플랫폼을 통해 직원이 필요한 혜택을 직접 선택하고 구독하는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는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확대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근로자의 실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추가 상향하거나 사내근로 복지기금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복지의 사회 안전망화가 가속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고물가라는 거대한 경제적 바람 속에서 기업 복지는 이제 고물가 시대를 함께 버텨내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먹는 한 끼 식사,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시대. 앞으로 우리 일터가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경제로 보는 일터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나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여러분은 보통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50대? 60대? 아니면 정년까지 일하고 그 이후로는 좀 여유롭게 쉬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 나이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숫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216만 2천 명. 네, 두 분 어떤 숫자인 것 같으세요? 이 취업자와 관련된 숫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정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인가요? 저는 오늘 주제가 나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고령층 취업자 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2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 같은데요. 네, 주영 아나운서가 거의 근접하게 맞췄는데요. 바로 2025년 우리나라 70세 이상 취업자 수입니다.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자료를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약 1.7배가 된 수치인데요.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에서 7.5%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와, 저는 이 전체 취업자의 7.5%라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100명을 모아놨을 때 그중에 7명 이상이 70세 이상의 노령 인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연령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자 수가 무조건 늘었다고 하면 노인들이 더 오래 일했다고 봐도 무방한 걸까요? 우리나라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70대 인구 자체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70세 이상 인구 자체가 2018년 502만 5천 명에서 2025년 682만 2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데에는 고령 인구 자체가 많아진 영향과 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연령별 취업자 집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로 처음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세대라고 하면 막연히 40대나 50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제는 실제 취업자 수만 보면 60세 이상이 50대보다 많다는 게 진짜 의외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저기서 저는 하나가 궁금해지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고령층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보면요. 55세에서 79세 인구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69.4%, 숫자로 봤을 때는 1,142만 1,000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명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 할까를 봤을 때 평균 연령 73.4세였습니다. 73.4세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정년보다 훨씬 긴 숫자잖아요. 그러면 60세가 되면 일을 그만둔다,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고령층이 원하는 근로기간과는 꽤 차이가 있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게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요즘에는 건강한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서인지에 따라서도 의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단순히 70대에도 일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일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인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고령층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보면
남녀 모두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많이 선호했습니다. 70대까지 일을 한다면 단순히 월급이 높은 일자리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인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같은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고령층 일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어떤 시간 동안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55세에서 79세 사이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했던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이 52.9세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 몇 살이라고 했죠? 바로 73살이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개념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 두 숫자를 직접 빼서 20년의 공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다니던 주된 일자리에서는 50대 초반에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일을 이어나가기 원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우리가 흔히 은퇴라고 하면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쉬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몇 살에 은퇴하느냐보다 주된 직장을 떠난 뒤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0대 취업자 수가 200만 명이라는 것도 결국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숫자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16만 2천 명. 2025년 우리나라에서 일한 70세 이상 취업자 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683만 4천 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이후에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55세에서 79세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이 69.4%. 네,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이 20대가 높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이제는 70대의 일을 특별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건강해서 일한다 또는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 어느 한쪽으로만 단정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그럼 이어서 주영 아나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셨나요? 네, 혹시 오늘 식사 한 끼에 여러분 얼마 쓰셨나요?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콩국수 사 먹었는데 10,000원이 넘어서 살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로 직장인들의 점심 한 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봉이나 성과급이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식대 지원이나 구내식당처럼 생활과 밀접한 복지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값을 중심으로 직장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런치플레이션에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점심값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모바일 식권 이용 데이터를 보면 전국 일반 식당 평균 점심 결제 금액은 1096원으로 처음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평균 179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비빔밥, 냉면과 같은 음식도 2026년을 기준으로 평균 10,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이 한 달에 20일 정도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식비만 20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점심 한 끼 가격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생활비가 된 셈이죠. 네,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소비 습관도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처럼 매일 외식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떨까요? 맞습니다.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점심값 부담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꿨다고 응답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커피 등 다른 소비를 줄이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단순히 식비를 아끼는 것을 넘어 점심 한 끼가 직장인의 소비 패턴까지 바꾸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거지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5,000원 안팎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앱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학가 식당이나 직장인 특가를 운영하는 식당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심값을 하루 5,000원 정도만 아껴도 한 달이면 10만 원 안팎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기업들에서도 이 직원들의 식비 부담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대를 인상하거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내식당의 평균 한 끼 가격은 8,000원대로 일반 음식점보다 훨씬 저렴해 직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식대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복지로 인식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연봉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생활로 밀접할 수 있는 이 생활 밀착형 복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고물가 시대에는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만큼이나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 지원은 물론 교통비나 유연근무처럼 일상과 밀접한 복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기업의 복지는 보여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직원들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심 한 끼가 직장 문화와 또 기업 복지의 변화까지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데이터로 본 일터 여기까지였습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장진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일 때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혹은 얼음 동동 띄운 탄산음료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음료를 열 때 병마개를 따곤 하죠. 너무도 당연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작은 병마개 하나에 무려 60년 가까운 역사, 그리고 국내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숨은 공룡 기업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기업사전에서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대한민국 병마개의 역사이자 숨어있는 알짜 기업, 사마왕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맥주나 사이다 병을 열 때 이 톱니 모양의 병마개를 유심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술자들은 이걸 왕관 병마개, 크라운 캡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 세계 어떤 맥주병이나 사이다병을 열어도 이 톱니의 수가 정확히 21개라는 점인데요. 톱니가 20개면 탄산이 새어나가고 22개면 압력이 너무 세서 병이 깨지거나 마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고안된 과학적인 공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21개 톱니의 법칙을 가지고 1965년 국내 병마개 산업 초창기부터 해외 수출에 성공하며 병마개 제조업에 도전장을 내민 곳이 바로 사마왕관입니다. 1965년 사마왕관 공업사로 출발한 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국내 최초로 병마개 수출에 성공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마왕관이 독보적인 기업으로 퀀텀 점프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1972년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병마개 제조업체로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병마개의 세금이라니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주류 회사들이 술을 얼마나 만들어 파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가 승인한 특수 병마개만을 술병에 만들도록 도입하도록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병마개 수량이 매출액이자 곧 세금이 되는 셈이죠. 사마왕관은 국가가 인정한 철저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으며 독보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1990년대 두산그룹 계열사를 거쳐 현재는 포장재 전문 기업인 금비그룹에 편입되며 종합포장재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 맥주, 음료, 그리고 제약제품의 이 병마개 시장에서 사마왕관의 국내 점유율은 무려 50%를 크게 웃돈다고 합니다. 2병 중 1병이 바로 사마왕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코카콜라와 펩시 등 글로벌 음료 브랜드 생산에 사용되는 병마개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10여 개국의 병마개를 수출하는 글로벌 B2B 기업으로서 우뚝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비틀어 열고 버리던 이 작은 병마개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60년 동안 내용물의 신선함과 탄산을 완벽하게 지켜온 한국 제조업의 정밀한 기술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마왕관은 단순히 세금을 매기던 납세 병마개를 넘어 분리배출이 쉬운 친환경 힌지캡이나 어린이 약물 사고를 막는 안전 병마개 CRC처럼
ESG 시대에 맞춘 고부가 가치 기술 개발로 또 한 번 포장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 대중에게 상호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단단한 실속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숨어있는 공룡 기업 사마왕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는 8월의 끝자락, 여름의 끝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특별한 소식을 챙겨왔는데요. 바로 과일의 고장 충북 영동에서 펼쳐지는 국내 대표 여름과일 축제, 영동포도축제입니다. 싱그러운 포도향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영동포도축제로 떠나보겠습니다. 영동포도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포도주산지인 영동에서 열리는 체험형 과일 프로젝트입니다. 영동의 풍부한 햇살을 받고 자란 명품 포도를 직접 맛보고 오감으로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영동포도축제는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 신나는 놀이터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달콤한 휴식과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줍니다.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오감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포도밭에서 직접 잘 익은 포도를 따보는 포도 따기 체험과 신선한 포도를 밟아보는 포도 밟기 체험 등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와 아이 모두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 영동의 명품 포도를 즐길 수 있는 포도 건강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포도 건강 체험관에서는 포도 마스크와 포도 마사지를 직접 즐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채로운 공연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과 개막 축하 행사 등 축제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다양한 공연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달콤한 포도 체험을 즐기고 밤에는 여름밤의 정취를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신나게 축제를 즐겼다면 영동의 대표 목거리가 모여있는 푸드존도 있습니다. 또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공간에서 여유롭게 축제를 만끽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포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동포도축제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문 계획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 축제 정보 세부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영동포도축제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행사장에서는 포도 따기와 포도 마사지 등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사전 예약에 관련해서는 영동포도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절이 넘어가는 길목 달콤한 포도향과 함께 영동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디 갈까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다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약을 먹을 때 근처에 있는 음료수로 대충 약을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마시게 되면 약효가 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약을 먹을 때 절대 같이 마시면 안 되는 3가지 음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 우유입니다. 우유가 위벽을 보호해주니까 약이랑 같이 먹으면 속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은 일부 항생제나 골다공증 약과 만나면 서로 뭉쳐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약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약을 먹지 않은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변비약처럼 장까지 가서 녹아야 하는 약을 우유와 마시면 위에서 미리 녹아버려 심한 속쓰림이나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좋은 과일 주스, 그중에서도 자몽 주스입니다. 가장 상큼한 자몽은 피로 해소에 좋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조심해야 할 음료 중 하나입니다. 자몽에는 약을 분해하는 간의 효소 작용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으로 들어온 약이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드시면 약효가 수배로 강해지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카페인 음료입니다.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드실 때 커피를 같이 드시면 감기약 성분과 카페인이 만나 중추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먹은 직후 입가심으로 커피를 마시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카페인은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위산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위장 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기 전후 음료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안전한 간격은 최소 2시간 후입니다. 우유나 커피, 주스 같은 음료를 마셨다면 적어도 2시간이 지난 후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약을 먹은 뒤에도 2시간 뒤에 음료를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을 삼킬 때는 찬물보다는 체온에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넉넉하게 한 컵 마셔주셔야 약이 위장에 붙지 않고 잘 녹아내립니다. 몸을 고치기 위해 먹는 약이 무심코 마신 음료 한 잔 때문에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유, 자몽 주스, 커피 피하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맹물 한 컵과 복용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알쓸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오늘 전해드린 유용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알찬 소식들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